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서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검토하기, 신고하기 직전에 한번 검토하고 하는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신고서를 작성했으니까 검토하는데 이 먼저 홈택스 데이터와 상호 대조가 필요합니다. 교재를 쭉 보시면 일단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겠죠.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이 홈택스에서 있는 이 금액 프로그램에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택스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자료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 대부분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출력하는 자료 없애기 운동하는 사무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철을 해서 하는 이유는 나중에 데이터의 분실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자료를 검토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자 세금 합계표 같은 홈택스 내역은 출력하셔서 그 우리 신고 사이에다가 비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전자 세금 합계표 같으면은 매출처별 세금 합계표 출력한 내역하고 둘이 같이 앞뒷장으로 끼워 놓으면은 금액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내역에 공과액 9,100만 원, 세액 910만 원 돼 있는 것을 홈택스 내역도 9,100만 원에 세액 910만 원 돼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매입도 마찬가지로 매입처별 세금 합계표 출력한 내역에다가 매입 전자세금 세금 합계표 홈택스 출력분을 비교 대사하는 거예요. 두 개 합계 내역 보니까 1억 2,600, 980만 원 해서 보면은 1억 2,600, 980만 원 아니죠. 1억 2,698만 원이요. 1억 2,698만 원. 아이고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합계 금액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 홈택스와 매출과 매입 내역에서 홈택스와 자료 대조가 끝났다면은 또 뭐가 있어요? 종이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이 거래처가 보내준 내역과 맞는지 종이세금계산서 내역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카드 매출 확인 내역은 홈택스 자료와 온라인 매출 자료를 대조하라 그랬죠. 제가 앞에 저기 그 온라인 그 매출 설명하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해서 스크래핑 해갖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매장 내에 있는 단말기 매출 내역과 홈택스 자료를 비교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중간에 온라인 매출에서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는 내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온라인 매출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혹시 홈택스에서 온라인 매출 내역이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이 중복돼서 있지 않은지를 카드사 우리 회사에 있는 단말기사에서 받는 매출 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과 홈택스상에 있는 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과를 상호 대사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상호 대사해서 봐서 비교해서 중복 신고되는 경우를 막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서서와 간지 임대료 금액이 일치하는지 내역을 확인해서 하셔야 되고, 매출도 아까 이거 마찬가지로 대줘야 되는 거 이거 이번에도 추가됐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시작 명세서를 반드시 홈택스에 있는 수출 시작 명세서와 회사에서 보내준 내역을 비교 대사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혹시 빠질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중간에 선적일자 차이 때문에 혹시 빠진 경우가 아무리 검토해도 빠진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빠진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왜? 영세율 매출 부정세 가산세가 0.5%가 있어요. 근데 사실 수출하고 이런 것들 금액 단위가 작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그냥 단지 그거 하나 빼먹었다고 이 가산세 물고 그러면 괴롭죠. 그러니까 빼먹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 그다음에 홈택스에서 한 자료 조회 대사해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입 있어서 이 매입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합계액과
홈택스 카드 사용 누계획 자료를 대조하는데 또 여기서도 조심할 게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과다 공제받는 경우에 가산세가 생겼잖아요. 부정시 가산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혹시 과다 공제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0.5% 가산세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우리 할 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할 때 공제 불공제해서 물론 금액이 뭐 작은 경우에야 가산세 별로 안 생길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항목들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2022년도 1월 1일 상부터니까 이번에 당장 신고하는 분부터 해서 사업용 신용카드 과다 공제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전까지 가산세 없었는데 이번부터 가산세 생겼다는 거예요. 그다음 매출과 매입 분계를 확인하시고 혹시 이 고정사업 매각을 매출로 잘못했는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원재료 계정으로 잘못 분계했는지 이게 고정사업 매각 이게 고정사업 매각인데 매출이 잘못했는지 이것은 이제 고정사업 매각은 수익금액 제외로 표시돼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매입 같은 경우에 고정사업 매입 같은 경우에는 고정사업 매입분을 별도로 구분 표시되잖아요. 세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 매입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혹시나 다른 계정 과목으로 해서 일반 매입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부가세 대입금에 대해서만 분계가 되어진다는 것. 정확한 이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입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가율을 확인해서 매번 부가율이 같은 일을 매번 특별히 뭐 매출이 막 확 증가하거나 매출이 확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매출이 비슷하다면 부가율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율 변동이 큰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이상하다. 이번에 갑자기 부가율이 커졌는데 봤더니 매입에서 고정사업 매입인데 고정사업 매입을 그냥 일반 매입을 했구나.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부가입주율이 갑자기 확 떨어졌구나. 이것들을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율이 높아졌다고 한다면은 부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매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 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겠죠. 커진 만큼의 왜일까? 알고 봤더니 외주 영역을 외주 사업자에 줬는데 우리가 직접 이 인적 영역으로 3.3% 하는 걸로 했더니 부가세가 안 붙다 보니까 부가치율 차이가 발생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다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가세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고해야 될 것까지 대비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확인해서 혹시나 세금계산서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비영업용 소형 수중차의 매입이나 렌트비 같은 게 불공제돼야 되는데 불공제되지 않고 공제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자기 본인이 스스로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자가 이제 검토할 때도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에서 공제 불공제 여부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누락되어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매입 신용카드에 등록해서 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고, 개명사업자라면 과세면세 공통매입세 안문계산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혹시 예정 신고 비율로 했다면 확정 신고 때 확정 비율로 다시 재계산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의제면세 공제 여부에서 공제 반영 여부 및 공제 한도 사실 근데 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마감이 안 돼요. 신고 마감이 안 되니까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서 해봐야 되고, 근데 혹시 매출 내역에서 변경했다면 그러니까 매출이 변경된 내역으로 다시 한번 한도를 불러와야 돼요. 그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도 역시 공제 한도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칸이 한 칸 옆으로 갔는데 편집에서 문제가 좀 있었군요. 이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확인해서 공제사항 사업자 여부에 공제 한도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하고 신고했는지 여부도 해야 돼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법인사업자 경우에, 예정 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인데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했는데 확정신고서에다가 입력을 안 해가지고 그만큼을 또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는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산세 적용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받았거나 혹은 뭐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지연 수취한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지연 발급한 것도 있지만 왜 당신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독촉하지 않았냐. 그러면 안 그랬으면 당신이 매입자분랑 세금계산서를 하든지 해야지 왜 지연 발급받았냐는 의미에서 지연 발급받은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가산세가 적절하게 됐는지 더 확인하셔야 되고, 물론 프로그램에서 보완해 주겠지만 이번에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일당 만분의 2.5에서 만분의 2.2로 낮아졌어요. 그것도 혹시 되는지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사항으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대손 요건을 청구에 충족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현금 명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는 제출했는지 여부.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명세서 대상 사업자인데 작성하지 않으면 마감이 되지 않아요. 물론 강제 마감할 수는 있죠. 현금 매출 명세서에 매출이 전체 매출이 제로였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뭐든지 뭐 세금계산서든지 뭐 계산서든지 뭐 매출이 뭐든지 있었다면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여부가 적정했는지, 사실 그냥 작성 여부 되는지가 아니라 금액이 틀리지 않고 작성되는지. 예를 들어서 작성할 때 볼 때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했는데 뭐 건별 그냥 무증빙 건별 매출 내역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건수는 5건이다 이러면은 뭐예요? 단순하게 나누기만 해도 한 건당 2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한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되는데 이건 뭐 건수가 5건인데 100만 원이면은 의무 발행 안 한 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산세가 붙을 수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작성이 적정했는지, 명세 작성 여부가 적정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래처에다가 이 내역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PDF로 저장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부가신고서에서 하단에 보시면 부가신고 일괄 출력이 있어요. 일괄 출력에서 확인한 내역을 작성한 내역을 해서 PDF 파일을 저장해서 뭐 서버에 복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PDF로 저장해 가지고 인쇄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괄 출력으로 해서 저장이 되고 저장을 해서 저장할 내역을 한번 해봅시다. 저장하면 이제 이렇게 막 처식이 막 여러 개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이것을 PDF로 막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PDF로 된 것을 건별로 한 건 해서 언제 이거 PDF 만들어 보냅니까? 여기서 일괄 출력해서 PDF로 저장하기로 해가지고 PDF로 하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취소합시다. PDF로 만든 작업을 해가지고 취소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PDF로 저장해가지고 그거를 보내주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메인 매출장도 같이 보내줘서 혹시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 회사에다가 일괄 출력된 내역과 매입 매출장 내역을 같이 동시에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에다 보내서 보낼 때 그냥 되도록이면은 나중에 막 삭제되는 막 그 카톡으로 파일 보내기 보내지 마시고 정식으로 회사의 메일 통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동안 지나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그게 근거가 됐어요.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너 니네 마음대로 신고했어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 저장된 메일 보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내용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변동이 있었습니다라고 보내주고 다 회신 메일 받아서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라는 회신 메일이 저장돼 있으면은 나중에 분쟁에 대비할 수 있겠죠. 물론 딱히 계속 뭐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남겨주시면 그래야지 우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상대편 우리 거래처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세무라인이랄지 이런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런 근거를 남겨두면 더 좋겠죠. 하지만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드는 유료 서비스 외에 그냥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으로는 회사 메일을 통해서 개인
그 뭐 신고하는 자기 개인 메일 말고 회사 메일을 통해서 발송하고 해서 회사 메일에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가 나쁜데 이렇게 신고 확인받고 이제 우리도 검토를 받았으면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 마감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마감하고 난 다음에 마감한 내역에서 전자신고를 가서 우리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서 하면은 자, 신고서에서 전자신고 이 전체 메뉴 중에서 이 좌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 전자신고 메뉴가 있어요. 마감한 것만 불러와줘요. 그래서 전자신고에서 메뉴에서 불러와서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세무대리인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책책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세무대리인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해서 신고할 때 뭐 하는 것 중요한 이 세무대리인 등록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세무대리인에서 세무대리인 상호 등록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등록해서 하되 뭐를 조심해야 하냐면 11번에 이 내용을 조심해야 돼요. 공통으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통이 체크가 돼 있으면 혹시라도 공통을 먼저 누군가 하나가 공통을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하면은 신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처음에 걸러줄 때 형식 오류에서 여기 신고하는 아이디가 달라요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개별로 선택해서 개별로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해 가지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신고 수록된 아이디가 일치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오류 검증사항이에요. 변환 오류 검증사항이니까 반드시 이거 체크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신고 마감하고 비밀번호 바꿔서 비밀번호 하나로 선택했으면 그걸 계속 써도 상관없어요. 자기만 아는 비밀번호면 상관없어요. 해서 홈택스 전자신고를 한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세 세금 신고, 부가세 로그인 들어가서 세금 신고, 신고 납부, 부가세 선택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파일 변환하는 거니까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 파일 변환에서 간이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 파일 변환 신고로 들어가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에서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그 파일 찾아가지고 로그인한 다음에 파일 형식 검증하기를 통해서 검증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서 하면은 신고가 되어주고 비밀번호 이제 입력하면은 신고가 되어지고 오류가 이건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신고하는 경우인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베스트하게 좋은 방법은 한 건당 한 개씩 신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중간에 오류가 있어서 그러지만 뭐 16, 17건 중에 뭐 15건은 뭐 발견됐는데 2건이 잘못됐다 그러면 2건 또 다시 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신고를 나중에 미뤄뒀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뤘다가 신고하면은 갑자기 오류 사항이 갑자기 10건이 떴다. 오늘 당장 신고 마감 시간이 임박해 오는데 10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밥도 못 먹으러 가요. 다들 이제 시험 끝났다고 이제 회식하러 간다고 나가는데 본인만 이제 못하게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건 신고하면 한 건 마감하면 한 건 신고하고 한 건 마감하면 한 건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뤄두고 모아서 하지 마시고 한 건씩 신고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가 있다면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통해서 선택해서 전자 파일로 전송하면 좋아요. 조회해가지고 내역 보기 전자 파일 전송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 설명해 드렸어요. 전자 파일 제출하기는 신고 전송하기 일환이에요. 제가 이건 잠깐 뭐 너무 앞서갔어요. 전자 파일로 해서 제출하기를 눌러야지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고가 이제 완료되는 거예요. 여기 변환만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류 끝난 걸 가지고 전자 파일 제출하기까지 제출을 해야지 신고가 끝난 겁니다. 끝나서 조회하기를 통해서 이 두 번째 탭에 있는 신고 내역 가서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내역이 조회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한 내역 이만큼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 건당 하나씩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납부서가 있으면 여기 납부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납부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가상계좌 있는 것들, 가상계좌로 돼 있는 여기 가상계좌 있는 이걸로 받아가지고 PDF 파일을 저장해서 상대방 회사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장 베스트하겠죠. 그래서 메일로 보내서 확인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전자신고 목록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적중 목록도 보시는데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신고 목록 조회할 때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홈택스 간편 조회에 여기에 접수증 조회해가지고 접수증 조회해서 여기서 부가세 신고서를 신고한 달, 뭐 7월 달이면 7월 달에 회사 전체 선택해가지고 조회할 수 있어요. 블로그 해가지고 전체 선택해서 블로그에서 접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양이 많으면 시간 좀 오래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가 있다. 영세율 첨부 서류가 있으면은 물론 등기로 접수하면 제일 일반적인 노멀한 방법일 텐데 등기로 접수하려면은 일단은 우체국까지 가야 돼요. 우체국이 뭐 바로 옆에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우체국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우체국 가서 대기하는 시간, 특히나 이런 신고 마감일 날은 우체국에 오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또 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또 많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와야 되고, 또 등기 우편료니까 아무래도 등기 우편료가 들어가겠죠.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세율 첨부 서류 된 이런 전자제출을 할 수 있는 첨부 서류들은 자료를 스캔해 가지고 우리가 스캔해서 하건 혹은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우리 거래처부터 스캔해서 받건 간에 받아서 여기서 직접 증빙서류 제출해서 여기 증빙서류 제출, 기타 증빙서류에서 부가신고서 중에서 증빙서류 제출해서 여기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우체국 왔다 갔다 우체국에 기다리는 시간 안 들어 좋고, 그다음에 별도 등기 비용 안 들어 좋고, 증빙서류 제출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증빙한 내역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수가 되는 건지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놓으면 혹시 민원실에 접수하다가 이 내역이 분실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또 나중에 또 다시 보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깔끔하게 첨부서류 제출하기 위해 첨부하기 해서 보내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해서 파일 선택해서 부속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그럼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부가세 세무사랑 프로 레시피 부가세 편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해서 파트 3까지 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간에 제가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이지 않게 이 말 실수를 하거나 혹은 빼먹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혹은 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책에 잘 기술해 놨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 참고해 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책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초보자 같으면은 이 내용으로 공부하셔서 보다 더 알 수 있게 되시고, 그다음에 계속 사용자 같으면 새로 추가된 내용 익히셔 가지고 세무사랑 프로 사용에 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는 한국세무사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전부 다 한국세무사로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물론 이게 분배는 해주지만, 그래서 세무사랑 프로를 사랑해주고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 세무사회를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해 주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랑 프로 게시판에다가 의견 개전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더 사용하기 편하겠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고, 그리고 세무사회가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다 더 저렴하게 우리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보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 부족한 강의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